감사합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페이스리프트 되어 출시가 된 산타페 2.2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5인승 2륜 모델입니다. 옵션은 스마트센스 팩, 디자인 플러스, 빌트인 캠이 추가되어 총 차량 가격은 3,787만원입니다. 외장 색상은 화이트 크림이며 내장 색상은 검정입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을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외부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 지시등이 적용되어 있고요. 루프렉도 들어와 있죠. 파워 윈도우가 전 좌석으로 가능하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도 지원을 하죠. 듀얼 프로토 에어컨도 가능하고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도 가능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도 가능하죠. 하이패스도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수동 선 커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면부를 한번 보시죠. 얼핏 보았을 때는 기존 모델과 전체적인 차이점이 확 드러나진 않지만 전면부에서는 디자인 포인트가 명확하게 차이가 있죠. 확실히 그 화이트 크림 색상의 산타페는 디자인 요소들을 돋보이게 하고 있고 약간 떨어져서 이 차량을 보면 확실히 트렌디한 그리고 하이테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보아도 차량의 매력은 충분히 느껴지고 있죠. 센터 그릴과 라이트 라인의 연결성을 보면 현대차 그룹의 디자인 방향성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일단 보닛 캐릭터 라인부터 보시는데요. 측면부를 약간 강조하고 있는 그 보닛 라인을 확인할 수가 있고 센터 쪽으로 Y 형상으로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지만 강조되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산타페의 핵심 디자인 포인트인 센터 그릴을 한번 보시는데요. 현대차가 보여주었던 캐스케이딩 그릴 중 가장 강렬한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센터 그릴은 굉장히 디테일한 각도차를 담은 얼핏 보면 USB 포트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일반의 크롬 그릴들보다는 세차할 때 조금 편하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쉽게 손이 들어가는 공간이고 닦을 때도 편하긴 하죠. 센터 쪽으로 현대 엠블럼이 은은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위치는 잘 선택한 게 맞죠. 확실히 화이트의 외장 색상과 그 크롬의 은색은 그 색상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고요. 그릴의 내부를 보면 어떤 스크린도 없이 그냥 뚫려 있고 막힌 부분과 열려 있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센터 그릴을 다시 봐도 캘리그라피의 그 다크 크롬보다는 저는 일반의 크롬이 지금의 차량 색상과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그릴과 라이트를 전체적으로 또 하단에서 감싸주고 있죠. 라이트 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 지시등이 점등되고 있고요. 방향 지시등은 끝쪽으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두 갈래로 점등이 되고 있고요. 일반의 패턴이 내부에서도 보이죠. 방향 지시등과 헤드라이트 라인이 기존 세대와 동일하게 분리된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T자형 LED 주간주행 등이 라이트를 연결하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팰리세이드와 비슷하게 등화 연결성을 또 강조하고 있죠. 측면부에서 라이트 라인을 보아도 은은하게 잘 묻어가는 배치라는 생각이 들죠. 라이트의 전체적인 느낌을 팰리세이드와 비교를 해본다면 LED 데이라이트의 느낌과 구성은 비슷해 보이지만 팰리세이드는 세로형으로 라이트를 구성을 하였고 산타페는 가로형으로 헤드라이트를 배치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고 있지만 보닛의 높이도 다르고 디자인의 느낌도 확실히 차별화는 되어 있습니다. 전면의 하단 플레이트를 보시면 그 센터 그릴과 함께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죠. 플레이트의 디자인 부분이 상당히 공격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무광 크롬이 약간 하단 그릴을 감싸는 듯 하면서 안쪽으로 향하고 있죠. 범퍼의 사이드 쪽에서 이어져 오면서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하단부의 중간 쪽은
그 보시는 것과 같이 약간의 굴곡차를 두었고요. 전방 센서가 내부에 위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가로로 길게 하단 범퍼를 채워가는 느낌입니다. 중간 쪽에는 레이더가 잘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 있지만 센터 그릴과의 그 통일성을 강조하는 듯한 분위기죠. 그리고 끝부분에는 에어로 파츠가 이렇게 작게 마련되어 있고요. 실제로 보면 휀더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세대인 TM과의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면부에서는 확실히 그 넓어지고 하이테크한 느낌을 담은 센터 그릴과 약간은 베이비 팰리세이드를 연상하게 하는 그 라이트 라인, 그리고 하단 플레이트의 디자인 차별화 요소가 눈에 들어오죠. 확실히 정교해지고 또렷해진 라이트 라인은 보기에도 예쁘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이번에는 소렌토와 그 라이트 라인만을 좀 비교해 본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예쁘게 느껴지는 쪽이 산타페이긴 합니다. 그 워낙 디자인 요소가 다른 차량이라서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산타페가 전면부가 확실히 좀 웅장한 느낌을 주긴 하죠. 그리고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 색상인 마그네틱 포스와 화이트 크림의 색상 차이 정도도 한번 보시죠. 확실히 그릴의 입체감이나 파트들을 돋보이게 하는 쪽은 화이트 크림이 더 강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야간의 전면부의 등화를 보시면 이런 형태로 점등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또렷한 느낌을 주는 등화들의 조합이고 미등만 점등했을 때도 화이트로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죠. 확실히 야간에 보았을 때 그 라이트의 디테일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방향 지시등은 사이드 리피터와 함께 예쁘게 잘 동작을 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동작이 되죠. 헤드라이트의 하향은 그 끝쪽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 상향의 경우에는 안쪽에서 등화가 점등이 되는데요. 그 하향일 때도 안쪽의 보조 등화는 점등이 되어 있고 그 상향으로 점등했을 때는 4개의 램프 모두 다 직진성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반의 하향 라이트만 점등을 해도 풀 LED 헤드램프는 또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향으로 두었을 때도 확실히 빛을 잘 쏘아준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실내에서 조명 다이얼을 조절해 보시면 라이트의 높낮이 조절도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는데요. 그리고 라이트의 동작 반응은 그 빠른 배속으로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 그 라이팅 파트의 밝아진 느낌과 장치의 동작 그리고 직진성은 괜찮았습니다. 측면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존보다 휠베이스를 늘렸다라는 장점은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디자인만 본다면 기존 모델 대비 달라진 점을 찾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출시가 예상될 때는 현대자동차 측에서 매끈하게 흐르는 루프 라인과 날렵한 사이드 캐릭터 라인으로 역동성을 강조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차량이 출시가 되었을 때는 약간은 심심하게 느껴지긴 했죠. 앞쪽에서 보시면 휠 하우스 위쪽으로 캐릭터 라인이 강조되고 있으나 각도차를 그렇게 크게 주진 않았고요. 뒤쪽에서도 동일하게 휠 하우스 부분으로 약간 더 강조하는 느낌이긴 하죠. 자세히 한번 보시죠. 사실 캐릭터 라인은 위에서 볼 때 더욱 또렷하게 보이긴 하고요. 전면부의 라이트에서 사이드 라인이 시작이 되고 있고 도 캐치의 상단을 지나 라이트 끝단까지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죠. 뒷부분의 끝까지 뻗어진 루프 라인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이드 라인을 조금 더 길게 보이기는 하죠. 전체적으로 보아도 뒷부분은 이전 세대와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괜찮은 느낌이고요. 중간 부분은 윈도우를 크롬 몰딩으로 감싸고 있고요.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괜찮긴 하고 C필러 부분이 전체적으로 넓게 되어 있어서 최강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중간 부분의 사이드 필러 쪽의 소재는 이게 플라스틱이라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기는 하죠.
루프렉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단단한 느낌이라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기본적으로 루프렉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루프렉은 뒤에서 보면 사이드 쪽에서 은은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단 플레이트를 보시면 무광으로 잘 이어지고 있고, 중간 쪽에서 이렇게 각도차를 주어서 디자인 포인트로 만들어 두기도 하였고요. 검정의 플라스틱과 화이트, 무광 은색의 색상 조합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이드 밴드를 이어주는 느낌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도 천천히 한번 보시죠. 휠과 타이어 쪽을 한번 볼게요. 이 차량은 디자인 플러스 옵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20인치 휠과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트렌디한 느낌이고, 측면부에서는 휠이 가장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타이어와 휠 사이즈가 작아 보인다라는 느낌은 주지 않고요. 휠의 디자인은 참 공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8인치 휠도 디자인 쪽으로 나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이긴 하죠. 255, 45, 22인치의 타이어가 적용되고 있고, 중상급 이상의 가성비를 내는 컨티넨탈 타이어고요. 크로스 컨택트 LX 스포츠의 튜브레스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TPMS, 즉 타이어 공기압 부족의 경고등을 보셨을 때 제가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좀 안내를 해드려 볼 텐데요. 주행을 하면서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함을 인지하셨다면 반드시 가까운 블루 핸즈로 입고를 하셔야 하고요. 무상으로 공기압 체크 및 타이어 점검 서비스를 저도 받았고요. 보통 겨울에 공기압 부족으로 많이 입고된다고도 하시네요. 여튼 공기압을 채우고 일정 시간 주행이 지나면 모든 바퀴의 공기압이 37 정도의 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이드 미러도 한번 보실게요. 끝쪽으로 리피터가 동작을 하고 있고, 리피터는 전체적으로 등화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등화되고 있습니다. 야간에 보시면 면 발광과 라인 부분에서 점등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소재는 검정 플라스틱과 윗부분은 도정면과 동일한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 보면 소재 부분에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죠. 플래그 타입으로 제작되어 있어서 A필러도 다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괜찮은 사이즈란 생각이 들고, 끝단에는 측 후방 경고등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죠. 도어 손잡이는 은색과 화이트 투톤으로 되어 있고 상당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리 버튼 타입으로 도어를 개폐하게 되어 있고요. 제가 도어를 열 때 팁을 좀 드리자면, 한 번만 누르시면 운전석만 개폐가 가능하고요. 뒷좌석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궈 보고 있고요. 도어 버튼을 2번 누르시면 뒷좌석, 앞좌석, 모든 좌석을 열 수가 있죠. 야간에 문을 열 때는 은은하게 도어 등이 동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운전자 접근 시에 사이드 리피터와 도어 등의 반응은 좋았습니다. 주유구는 이제 손으로 그냥 눌러서 오픈할 수가 있죠. 내부에는 연료 주유구와 요소수 주유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이드라인의 느낌이 휠에만 너무 강조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긴 했죠. 그리고 신차를 출고하고 나면 너무나 많은 접착 스티커들이 있는데요. 제거하는 모습도 천천히 보시는데, 그러나 C필러 쪽에 붙어있는 차량 설명 스티커는 이게 떼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이때는 제거제를 이용하셔서 없애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또 깔끔하게 잘 됩니다. 후면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롭다라는 느낌은 사실 전혀 없고, 익숙한 차량이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가 있고요. 후면부를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풀체인지는 아니고 페이스리프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 세대의 산타페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보조 제동등과 리어루퍼의 깊이와 구성 정도도 비슷하고, 등화류 각도차의 느낌과 디자인도 비슷하고, 라이트 사이의 연결성을 조금 더 색다르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의 전체적인 실루엣도 거의 비슷해 보이고 머플러가 있고 없고 차이 정도, 그리고 디자인은 약간 더 매끈해진 느낌만 있죠. 후면부를 유심히 보지 않는 이상 그 비교되는 파트는 몇 개 정도로 한정되어 있긴 합니다. 일단은 상단부터 좀 보실게요. 차량의 색상과 동일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샤크 안테나가 위치를 하고 있고, 리어 루프 쪽에 그 스티커를 제거하면서 보고 있고, 하이그로시와 화이트의 조합이죠. 리어 루프는 기존 세대와 동일하게 깊이감을 가지고 있고요. 후면 유리의 그 와이퍼는 아직 이게 히든 타입이 아니라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소렌토와 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은 사실 그 같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옵션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데 아쉽게 느껴지긴 합니다. 라이트 라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 부분도 동일하게 기존 세대와 큰 차이점은 없는 듯 보이고요. 제동등이 점등될 때는 내부의 면 발광이 채워지는 방식이고, 상단의 보조 제동등도 동작이 잘 되고 있죠. 후진등이 동작할 때는 끝단의 작은 등화가 양쪽으로 점등이 되고 있죠. 후면부의 테일램프를 보시면 그 사이드의 캐릭터 라인을 따라 예쁘게 이어져 있죠. 전면부에서도 T자형 주간 주행등과 비슷하게 약간은 누운 듯한 그 T자 형태가 보여지고요. 중간 쪽도 이렇게 이어지는 타입으로 만들어 두었고, 그러나 점등은 되지 않습니다. 기존 세대와의 차이점이긴 하지만 사실 확실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하기는 좀 어렵죠. 산타페의 레터링도 동일하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도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트렁크 오픈 스위치도 내부에서 누르시면 되고요. 범퍼 하단 쪽을 보시는데요. 사이드 쪽에서 범퍼가 그 블랙으로 이어지고 있고, 후부 반사기도 길게 연결되어 있죠. 이 반사기를 길게 연결해서 나름의 소소한 디자인 포인트를 주기도 하였고, 하단의 끝단에는 이렇게 후처리까지 또 해주었죠. 방향 지시등은 반사기 끝에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천천히 보고 계시지만 단순하게 제작이 되어 있고, 그리고 후방 감지기도 확인할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의 굴곡이 있지만 그 디퓨저 타입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그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의 실제 위치도 우측 하단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나름의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서 시선이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새로운 점이 너무 없어서 아쉽기도 했죠. 그리고 마그네틱 포스와 화이트 크림의 색상 차이의 느낌도 한번 보시죠. 야간의 후면부 등화의 느낌을 보시면 그 미등 상태일 때, 그리고 제동등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도 천천히 보시고요. 면 발광 방식으로 채워주고 있죠. 그 측면에서 보았을 때 확실히 더 예쁘게 보이긴 합니다. 미등만 동작했을 때도 보고 있고요. 제동등과 후진등의 작동도 조금 더 가까이서 확인해 보시죠. 방향 지시등은 아래에서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등을 점등했을 때에는 그 번호판 등도 점등이 되죠. 풀 체인지로 다시 만날 때에는 얼마나 크게 변화를 주려고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사실 팰리세이드급으로 웅장하게 라이팅을 드러낼 필요도 없겠지만,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렌토보다 늦게 출시된 차량이었기에 조금 더 기대치를 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세대의 산타페 대시보드와 송풍구 분위기는 비슷한 느낌이죠. 부분 변경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본다면 일반의 만족감을 줄 수는 있겠지만 확실한 특장점이 없는 것 같아 아쉽기는 하죠. 하이테크의 중심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돌출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하단 쪽을 보시면 2021년형 산타페는 공조기와 변속 버튼의 그 전체 레이아웃이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센터 터널 구성으로 해두었고요. 플로팅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높이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지만 전혀 그렇진 않았고요. 버튼 타입의 전자변속기 역시 이제는 현대자동차의 고유 변속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레이아웃이나 디테일 그리고 소재 조합만 보면 괜찮긴 하지만 버튼들이 확실히 많아지긴 했죠.
이 차량은 디자인 플러스가 적용되어 있어서 스웨이드 내장재가 들어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부터 한번 보시죠. 깔끔하게 구성된 스티어링 휠은 뭐 그렇게 큰 사이즈로 느껴지진 않고요. 그립감은 가죽이라 괜찮긴 한데 두꺼운 느낌은 아닙니다. 운전을 해볼 때는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전체적인 소재 느낌은 칭찬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전동 타입으로 스티어링 휠이 조절되진 않습니다. 왼쪽 버튼을 보면 음성인식 버튼이 있고요. 오디오 모드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레버, 그리고 누르면 음소거가 되고요. 오른쪽은 곡 재생이나 주파수를 찾을 수 있죠. 하단 쪽은 통화 버튼과 통화 종료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은 계기판 관련 버튼, 스마트 크루즈 버튼, 계기판 제어 관련 레버, 크루즈 컨트롤 속도 조절 레버, 차선 주행 보조 버튼, 차간거리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핸들 열선 버튼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에는 패들 시프트가 자리를 잡고 있죠. 동작은 괜찮았고요. 라이트 컨트롤러는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단순한 수준이었고, 와이퍼의 경우에는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차량이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액세서리만 두고 와이퍼를 끝까지 올리고 있으면 이렇게 세워서 고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세차를 하실 때나 브러쉬를 교체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계기판을 한번 보시죠.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센터에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왼쪽은 RPM과 냉각수 온도, 오른쪽은 속도계와 유량계가 있죠. 그래픽을 바꾸려고 해도 큰 차이는 없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해 보아도 색상의 변경이나 차이점은 없었습니다. 계기판 모드를 살펴보면 타이어 공기압, 요소수 레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행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운전자 주의 수준도 확인할 수가 있죠. 주행 정보, 주유 후 정보, 누적 정보, 오토스탑 누적 시간, 속도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죠. 실제로 사용을 해보았을 때는 편리한 수준이었고요. 주행 중에도 차간 거리 정보, 주행 가능 거리 정보, 연비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야간에도 주행 모드를 변경을 해보면서 살펴보고 있는데 또렷한 느낌은 있죠. 조금 더 안쪽으로 엔진 스타트 앤 스탑 시동 버튼이 있고요. 버튼은 심플하게 되어 있고 동작에도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면 단단하게 조립이 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운전석에서 내비게이션까지의 거리가 짧아서 편리한 수준이고, 맵 버튼을 통해 지도를 빨리 볼 수도 있고요. 차량에 탑승하게 되면 웰컴 그래픽도 제공이 되고요. 계기판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일반의 지도만 보아도 기존과 동일하게 깔끔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분할 화면도 쉽게 이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할 때 막히는 길에 대한 색상 표시 정도, 그리고 분할 화면에서의 세세한 그래픽도 기대하는 수준이었고요. 고속도로 주행 중에도 깔끔한 그래픽 반응과 요약 정보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도의 터치 반응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음식점이나 커피숍들의 아이콘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었죠. 야간에 홈화면을 보시지만 그래픽 구성은 괜찮고요. 지도를 볼 때도 또렷하게 잘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지도의 경우에는 2D와 3D를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천천히 한번 보시죠. 그리고 축척 설정도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음량 설정도 가능하죠. 이 음량으로 메뉴를 보면 지도, 검색 경로, 전화, 블루링크, DMB, 라디오, 미디어, 자연의 소리, 빌트인 캠이 있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도 가능하죠. 음성 메모, 후석 취침 모드, 공조 정보, 발레 모드, 카투홈, 설정, 현대 카페이, 공지사항, 웹 매뉴얼로 되어 있고요. 위치 저장을 보면 다양한 등록 위치를 설정이나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내 차 위치 정보도 공유할 수가 있죠. 교통정보 표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가까운 곳을 지정해서 목적지로 설정할 수도 있죠.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통합 검색을 쉽게 해볼 수도 있고요.
서울역이 오타가 났는데도 그 자동으로 잘 찾아서 검색 진행이 되었고요. 경로를 탐색하고 있고, 그리고 단말 추천, 최소 요금, 최단 거리로 구분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로는 잘 안내를 하고 있고요. 검색 경로 메뉴를 보면 통합 검색, 주소 검색, 주변 검색, 최근 목적지, 등록 위치, 정비소 검색, 카카오 장소 검색, 경로 취소, 경로 편집, 공지 및 사고 속보가 있고요. 정비소 검색을 보시면 주변의 블루엔즈를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고 속보 소식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전화 기능 블루링크를 지나서 그 DMB를 보면 수신 가능한 채널을 검색을 해서 또렷해진 DMB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채널은 많이 있어서 활용하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도 예쁜 그래픽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디어를 전체적으로 보면 블루투스 오디오, USB 음악, 자연의 소리, USB 비디오,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고요. 자연의 소리만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6개의 스피커가 평범한 수준의 음질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빌트인 캠도 한번 보시죠. 메뉴 조작 중에는 영상 저장 기능은 정지가 되고요. 주행 중 상시, 주행 중 이벤트, 주차 중 상시, 주차 중 이벤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빌트인 캠 설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행 중 녹화에서 상시 녹화와 이벤트 녹화를 다 설정할 수가 있고요. 주차 중 녹화도 상시 녹화, 이벤트 녹화를 다 설정을 해두었고, 주차 중 녹화 시간은 12시간을 최대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그냥 설정을 다 해두었고요. 이벤트 감지 민감도는 그 중간 정도로 두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주차 중 민감도도 바꿀 수가 있고, 타임랩스 녹화 간격이나 와이파이 비밀번호 설정, 그리고 초기화도 확인할 수가 있죠. 타임랩스 녹화도 실행해 볼 수가 있었고요. 빌트인 캠은 외부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실내에서 볼 때는 전면 유리 중간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죠. 빌트인 캠의 영상 정도는 블랙박스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였고요. 낮 시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화질은 괜찮았고, 후방 영상의 확인도 아주 쉽게 가능하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체크를 해보지만 누락되는 영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녹화 영상을 삭제하는 것도 아주 쉬웠고요. 스마트폰을 연결하시려면 와이파이 동글이나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하셔서 영상 백업이 또 가능하죠. 음성 메모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석 지침 모드로 설정을 해두면 뒷좌석의 사운드가 줄어들고 앞좌석의 사운드만 활성화가 되죠. 공조 정보도 한번 볼게요. 워시액 연동, 외부 공기 유입 방지, 결로 발생 저감, 오토 디포그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요. 패널에서 설정을 바꾸는 기능은 없습니다. 발레 모드, 카톡을 지나 설정으로 가볼게요. 차량을 먼저 보는데요. 운전자 보조 기능에서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을 빠르게 설정할 수가 있고요. 주행 편의로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주행 속도 자동 조절도 선택할 수가 있고, 경고 시점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경고 음량도 조절이 가능하죠. 운전자 주의 경고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부주의 운전 경고, 그리고 안전운전 확인 전화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전방 안전은 충돌 방지 보조로 두는 게 제일 좋고요. 차로 안전도 핸들의 조작을 도와주는 그 이탈 방지 보조가 좋았습니다. 후측방 안전도 충돌 방지 보조로 두는 게 좋고요. 주차 안전도 후방 교차 안전, 그리고 주차 거리 경고를 자동으로 켜지게 해두면 좋고, 그 카메라 설정을 보시면 후방뷰 주차 가이드, 그리고 화면 설정도 밝기와 명암을 조절할 수가 있죠. 계기판을 보면 서비스 시기 알림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표시 정도도 그 와이퍼와 도로 결빙 알림을 설정할 수가 있고, 계기판의 음성도 조절이 가능하죠. 웰컴 사운드, 그리고 테마 선택도 3가지 정도로 되어 있고요.
공조를 보시면 외부 공기 차단, 자동 환기, 창문 습기 방지가 있고 워시액 연동,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설정을 바꿀 수도 있고요. 자동 환기와 창문 습기 방지도 오토 디폭으로 할 수가 있죠. 시트를 보면 스마트 열선 통풍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 공조와 연동해서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죠. 라이트의 경우에는 실내 무드 조명, 원터치 방향 지시 등 헤드램프 에스코트와 하이빔 보조가 있고요. 무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색상은 64가지 색상으로 구현이 가능하고 다양하게 실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도와주죠. 사용자 설정으로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야간 주행 중에 밝기를 어둡게 할 수도 있고요. 과속 안내 연동을 할 수도 있죠. 과속 안내 연동을 하면 이게 색상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원터치 방향 지시 등은 7회, 5회, 3회로 구분이 되고요. 보통 3회를 제일 많이 쓰시죠. 앰비언트 무드 램프를 자세히 보시면 그 센터 패시어와 그 센터 콘솔 쪽에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색상 변화를 먼저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은은하게 비춰지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밝기도 쉽게 조절이 가능하죠. 도어를 보시면 자동으로 잠글 때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잠금이 해제될 때 어떤 조건으로 할지도 보고 있고요. 도어 잠금 버튼의 그 두 번을 눌러 설정하는 것과 파워 테일게이트의 버튼을 활성화, 그리고 열림 속도도 설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의 설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편의에서는 후속 승객 알림과 웰컴 미러 라이트의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그 후진 시에 뒷유리 와이퍼의 작동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설정을 보시면 지도의 표시 설정을 주행 방향 2D, 지도 고정 2D, 3D 지도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주변 교통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고, 3D 지도뷰에서 건물도 3D로 볼 수가 있고, 자동 축척 조절도 가능하죠. 지도 글씨 크기는 보통과 크게로 되어 있고, 지도 색상 테마는 색상에 맞춰서 편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 표시 방식도 도로명 주소나 집원 주소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시설 표시 설정도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며, 그리고 유가 정보는 제가 경유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길 안내 설정에서는 경로 안내선의 그 색상 변경, 그리고 내차 아이콘의 변경, 그리고 차량 속도 상세 표시, 3D 교차로 확대도, 안내 위치 확대도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동 축적 정보를 마음껏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내비 화면 자동 전환 타이머는 그 다른 메뉴를 보다가도 자동으로 내비게이션으로 넘어오게 하는 시간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5초, 10초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죠. 그 지도 이동 시에는 현위치로 자동 복귀하는 것이 제일 편하죠. 길 안내의 안내거리 설정도 구간별과 합산거리로 구분이 되어 있고,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을 때를 음성 안내로 지정받을 수도 있죠. 정차 중에는 전체 경로가 표시되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경고를 보면 경고음과 음성 안내로 해두었고요. 제한 속도에 연동한 그 경고를 활성화 해두었고, 카메라도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죠. 주간과 야간으로 따로 구분해 볼 수도 있었고요. 가속 시에 실내 모드 조명 연동도 말씀드렸듯 가능하고요. 기타에서는 최근 목적지 설정을 저장을 하거나 팝업 표시, 그리고 자동 추천으로 설정해 볼 수가 있고요. 하이패스는 당연히 이용할 수 있게 체크해 두시면 되고, 유가 정보도 미리 정해 두었고, 사용자 목적지 데이터의 백업도 가능하죠. 사운드는 원하는 좌석 위치로 조절해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음향 제어는 고음, 중음, 저음 값을 변경하시면 되고, 안내음도 안내 음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주행 안전 우선, 주차 안전 우선, 그리고 내비게이션 안내 우선, 통화 중 내비게이션 안내, 내비게이션 안내 일시 정지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요. 시스템 음량도 비프음이나 벨소리 등의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사운드의 느낌은 또렷한 수준이었습니다. 연결기기의 음량도 설정이 가능하고, 차속 연동 음량이나 시동을 걸 때 적정 음량으로 줄이는 기능도 있죠.
FM 라디오의 노이즈 조절도 균형 모드로 두는 게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기기 연결은 블루투스 신규 추가를 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프로필도 설정이 가능하죠. 음성 인식도 상세 안내, 간단 안내로 바꿀 수가 있고, 화면의 경우에는 그 조명을 바꿀 수도 있고,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어서 색감을 조절할 수도 있죠. 사용 시간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대기 화면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계와 아날로그 시계로 설정이 가능하고, 홈 아이콘도 원하는 대로 배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죠. 터치 반응은 확실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분할 화면도 원하는 것만 활성화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끝부분을 올려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죠. 미디어 알림 설정도 따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버튼의 경우에는 그 튠 버튼의 설정, 그 즐겨 찾는 버튼을 설정하셔도 되고요. 핸들의 모드 버튼에서 그 활성화될 수 있는 오디오도 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반 설정에서는 시스템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의 저장 공간은 128메가 정도가 되고요. 웹 매뉴얼을 통해서 차량의 기능을 그 핸드폰으로 확인해 볼 수도 있죠. 사용자 그 데이터 중에는 그 목적지를 정보를 다 백업을 하고 내보낼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날짜의 GPS 적용과 24시간 설정, 그리고 언어도 영어까지 바꿔볼 수가 있고요. 키보드도 커티와 그 천지인 등을 다 지원하고 있고, 영문도 동일하죠. 그리고 단위도 원하는 대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대기 화면은 이렇게 두셔도 됩니다. 상단에서 웹 매뉴얼은 빨리 선택할 수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를 보시면 화질은 괜찮은 수준이었고요. 그 터치를 해서 바로 앞에 화각까지 바꿔볼 수도 있죠. 실제 주차 시에도 주차 라인의 역할은 아주 잘 해주었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기도 역할은 잘하고 있습니다. 블루링크의 개통은 아주 쉬우니까 바로 하시면 되고요. 음성인식 기능인 그 카카오아이를 활용해보고 있는데요. 26도로 따뜻하게 설정하기 정도는 자주 쓸 수가 있고요. 오늘의 뉴스 정보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 하나이죠. 연합뉴스의 이 시각 주요 뉴스 알려줄게요. 공조기 홀을 보면 상하 좌우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죠. 중간에는 비상등이 점등되고 있고요. 비상등은 야간에는 조금 더 붉게 보이긴 하죠. 공조기와 변속 다이얼 쪽을 한번 보실게요. 전체적으로 팰리세이드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더 높아 보이는 센터 터널 방식이고요. 공조기에 디지털 패널이 없어서 조금 아쉽기는 했고요. 모든 버튼의 동작은 내비게이션 화면 상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운전을 하면서 느끼지만 접근성에는 큰 불편한 점을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직관적인 버튼들의 구성이긴 하지만 버튼들이 좀 많아서 혼란스럽긴 하죠. 상단에 볼륨 버튼이 있고 맵, 내비게이션, 즐겨찾기, 그리고 트랙을 찾는 것도 있고요. 라디오, 미디어, 셋업, 그리고 트랙을 찾아볼 수 있는 다이얼도 있죠. 볼륨 버튼은 자세히 보면 끝단 처리를 이렇게 잘 해주었고요. 공조 레버를 통해 온도 조절이 되고요. 오토, 전면 유리 습기 제거, 뒷유리 열선, 에어컨, 공기청정, 싱크, 공조 오프, 바람을 약하게 강하게도 되고요. 풍향 조절도 쉽게 되고, 클라이밋이 있는데요. 클라이밋은 실제로 눌렀을 때 공조 설정으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기와 외기 전환, 조수석의 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자동 조절 모드인 오토를 3단계로 구분을 해두었죠. 공조 부분의 강약을 조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튼의 동작이나 수전사 재질의 느낌은 다 좋았고, 기아 변속 셀렉터는 현대 자동차의 시그니처 방식인 버튼 타입으로 되어 있죠. 버튼들의 동작이나 디자인 정도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야간에 보았을 때 변속단의 글자의 색상이 달라지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되죠.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3단으로 조절이 되고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드라이브 모드만 지원이 되는 다이얼을 보시면 동작할 때 뭐 빛의 반응이나 어떤 시그널도 주진 않고요. 심플한 정도입니다. 동작은 불편하진 않지만 조금 아쉽게 느껴지긴 하죠. 공회전 제한 장치 ISG, 오토 홀드, 핸들 열선이 있고요. 그리고 주차 보조 버튼, 후방 뷰 버튼도 있는데요. 주행 중에 뷰 버튼을 누르면 후방 카메라를 볼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보아도 모든 기능들이 다 열거되어 있어서 참 직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변속단의 그 스틸 느낌과 버튼의 재질은 뭐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버튼들의 반응이나 색상, 그리고 수전사 같은 느낌이 제가 다시 봐도 좋더라고요. 공기 청정 모드는 동작이 잘 되고, 운행 중에도 실내 환경을 위해서 외부 공기 차단도 잘 하고 있고요. 컵홀더는 두 군데로 구분을 해두었고, 앞쪽에 그 컵홀더는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이죠. 핸드폰은 왼쪽 편에 거치할 수 있는 수준이고, 무선 충전 기능은 없습니다. 컵홀더는 높이차가 있고요. 그 두 군데를 다 사용을 해보아도 뭐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USB 충전 포트도 하나 마련되어 있죠. 바로 하단 쪽을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12V 아울렛과 USB 포트 하나는 더 마련되어 있죠. 공간 자체는 넓은 편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보시죠. 그리고 조수석 쪽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야간에 볼 때는 이렇게 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고, 조수석 방향에서 보았을 때도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는 이런 느낌으로 동작이 되고 있고요. 중간에 콘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깊이 공간이 상당히 좋았고요. 핸드폰을 넣어보고 있는데 뭐 공간 자체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보조 트레이도 활용이 가능하고요. 글로브 박스도 열어보는데요. 빌트인 USB가 보이죠. 공간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고, 뭐 마감 수준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의 공간도 한번 보시는데요. 일정의 공간 활용을 위한 노력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핸드폰을 넣어보고 있는데 뭐 깊이감과 크기 정도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핸드폰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정도로 보이고요. 주간에 보시면 내부에도 앰비언트가 은은하게 보이고 있죠. 상단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두께감을 많이 줄인 룸미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아래쪽부터 보면 하이패스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블루링크 버튼, 긴급 구조 요청 버튼, 하이패스의 전원과 볼륨, 그리고 잔액 확인 버튼이 있죠. 등화 버튼들을 하나씩 눌러보고 있고요. LED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죠. 야간에도 동작을 해보고 있는데 뭐 물리 버튼이라 동작은 괜찮은데 이게 식별등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내등 전구는 그 셀프로 제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도 수동으로 버튼을 눌러서 동작을 할 수도 있고요. 운전석 화장등도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조수석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왼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공조 홀이 있고요. 패널에는 일정의 버튼과 전자 파킹 브레이크가 있죠. 왼쪽을 보시면 조명 조절 다이얼이 있고, 차로 안전 버튼, 트렁크 열림 버튼, 차체 자세 제어 버튼이 있죠.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려보면 보닛을 열 수 있는 레버도 있고요. 페달 뒤쪽으로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불편한 느낌이 있고, 페달은 메탈 페달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미끄럼 방지 처리도 되어 있죠. 운전석 도어 쪽을 보시죠. 블랙 원톤의 색상이고 일정의 디자인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죠. 저는 스피커 커버가 눈에 제일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도어의 끝단은 이렇게 두껍게 처리가 되어 있고, 재질이 주는 그리고 일정의 패턴이 그 만족감을 느끼게는 하고 있죠. A필러는 상당히 크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버튼을 전체로 보았을 때는 아주 심플한 느낌입니다. 사이드미러의 조절은 쉽게 가능하고요. 상단의 버튼을 누르면 접을 수도 있죠. 도어의 전체 잠금과 전체 오픈 버튼이 있고, 다행히도 모든 좌석의 윈도우는 원터치 파워 윈도우로 되어 있죠. 차일드 락이라고 해서 윈도우 동작이 안 되도록 설정할 수도 있고요. 손잡이 부분에는 핸드폰을 두기에는 깊이감은 조금 부족해 보입니다. 스티치가 중간중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야간의 하단도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은은하게
등화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도어 쪽 위를 보면 이렇게 공조 홀도 김서림 방지를 위해 역할을 잘 하고 있죠. 운전석에서 메탈 스커프를 먼저 만나볼 수가 있고요. 가죽 시트로 적용되어 있고 일정의 디자인 패턴과 허리를 잡아주는 부분도 보완이 많이 되었죠. 헤드레스트는 쉽게 조절이 가능하고 하단 옆쪽의 쿠션감이나 재질의 느낌도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은 기존 세대보다 조금 낮아진 포지션이라는 느낌이었고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조절 레버의 동작도 기대하는 수준이었고 요추의 동작도 좋고 전체적으로 불편함은 없죠. 조수석도 그 운전석과 동일한 느낌이었고 워크인 스위치의 동작은 잘 되었고 이게 무중력 스위치 하나만 좀 넣어주면 좋았을 거리라는 생각도 들죠. 전동 시트의 조절 레버도 그 요추 기능은 빠져있고 기본의 위치 조절 동작은 잘 되었습니다. 2열 뒷좌석을 한번 보시죠. 각도 조절은 쉬운 편이었고 실제로 탑승을 해서 누워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었고요. 2열 공간의 레그룸은 최대한 당겼을 때 그리고 등받이를 세웠을 때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보시는데요. 레일을 뒤로 밀고 등받이 각도를 눕혔을 때는 아주 좋았습니다. 레그룸만 본다면 주먹 2개 정도의 무릎 앞 공간이 나오고 있어서 괜찮았고요. 하단 공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휠 베이스는 이전 모델과 비슷하지만 플랫폼을 개선해서 레그룸이 확실히 넓어진 느낌이 있죠. 레버를 통해서 쉽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헤드룸 공간도 신장 175 정도의 성인이 앉기에는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중간에 턱이 있지만 높은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일정의 수납 공간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 중간에 팔걸이 부분도 내려보는데요. 컵 홀더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센터 쪽 공조기도 확인해보고 있고 하단 쪽에는 USB 충전 단자가 2개나 마련되어 있죠. 천정 쪽을 전체적으로 보시는데요. 재질은 나름 신경을 쓰기도 했고 단순하게 되어 있죠. 도 손잡이도 확인할 수가 있고 후크는 이게 한쪽만 되어 있더라고요. 뒷좌석 승객 알림을 위한 센서도 잘 위치를 하고 있고 실내등도 버튼 타입으로 동작을 하죠. 실내등을 켜두고 야간에 어떤 느낌인지도 한번 보시는데요.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은 아니고 그냥 은은한 느낌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도어 쪽에 수동 커튼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프라이버시 효과를 일정 기대해 볼 수는 있고요. 외부에서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죠. 도어 쪽 구성은 손잡이를 시작으로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고 열선 버튼은 1단과 2단으로 구분이 되죠. 윈도우의 동작은 잘 되었고 이중 접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파워 윈도우라서 원터치로 동작이 가능하죠. 신차를 출고하시면 차량의 키는 2개가 제공이 되고요. 이렇게 비닐로 씌워져 있죠. 눌러서 비상키를 빼낼 수도 있고요. 도어 잠금, 도어 열기, 트렁크 오픈, 경적, 홀드 버튼이 있고요. 잠금 버튼을 누르고 홀드 버튼을 누르면 시동도 가능하고요. 한 번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고 2번 누르면 모든 좌석을 열 수도 있죠. 경적을 누르실 때는 비상 상황에서만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창문이 열렸을 때도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닫을 수도 있고요. 리모컨으로 전동 트렁크도 쉽게 활용이 가능하죠. 웹 매뉴얼도 찾아보시겠지만 그리고 차량에 비치된 설명서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눌러서 오픈하시면 되고요. 버튼을 누르면 닫을 수도 있습니다. 버튼만 보면 트렁크 동작만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손잡이도 있죠. 트렁크의 공간만 보면 그 넓고 깊은 수준이라 중형 SUV다운 체적을 가지고 있고요. 높이 공간도 불편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천천히 한번 둘러보고 있는데요. 재질도 그렇지만 공간이 주는 편리함은 확실히 뛰어난 측면이 있죠. 2열 레버를 통해서 쉽게 접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접었을 때는 확실히 넓고 긴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돗자리를 제가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차박을 해도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고요. 굳이 평탄화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소렌토도 예전에 한번 최적 공간을 체크해 본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수준이었고 중형 SUV는 확실히 최적 부분에서는 뛰어난 그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6대4 분할 폴딩이 가능해서 원하는 대로 최적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트렁크 우측 공간도 한번 보시죠. 12V 아울렛이 마련되어 있고요. 하단의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 끝을 보면 그 봉지나 아니면 그물망을 걸 수 있는 후크가 마련되어 있고, 하단 쪽을 보면 이 걸쇠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트렁크의 하단을 열어보면 구성은 이전 모델과 비슷하고요. 우측에는 타이어 수리킷과 그리고 드라이버 정도가 보이고요. 좌측에는 일정의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폴딩 바닥 안쪽을 떼어내면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공간이 깊고 넓은 편이라서 캠핑용 장비를 두어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이 공간을 드러내었을 때는 이렇게 하단 공간이 보이는데요. 활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편에 빌트인 캠 전용의 보조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그냥 리튬 이온 타입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야간에는 트렁크 상단 쪽에 버튼을 통해 그 트렁크 등을 점등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는 키를 소지하고 뒤에 서 있기만 해도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인데요. 동작을 하는 중에 일정의 하중이 걸릴 때에는 멈추게 되고 버튼을 다시 누르면 내려가게 되죠. 엔진의 보닛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측에 걸쇠를 잡고 올리시면 되고요. 보닛은 파워 리프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엔진을 보시는데 확실히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자체의 진동감은 꽤 있는 편이고요.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이고 소렌토와 동일하죠. 이번 엔진의 주요 특징이 있다면 엔진 블록을 주철이 아닌 알루미늄으로 개선해서 경량화를 많이 이뤄냈죠. 그리고 인젝터 분사 효율도 높였고 크랭크축이나 캠축의 마찰 개수를 효율적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해보면서 느끼지만 8단 DCT 변속기와의 조합도 괜찮은 편이고요. 2.2 디젤의 경우 최고 출력은 202마력, 최대 토크는 45 정도인데요. 일상의 주행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힘을 보여주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리고 신차를 출고하더라도 차량의 점검은 블루 현재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점검을 받으러 다녀왔었고요. 기본 점검을 해보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체 부분도 점검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부식된 장치나 또는 누유나 누수가 염려되는 부분은 없었고 깔끔하게 잘 조립된 차량이었습니다. 시승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력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사실 4기통 모델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상주행에는 큰 불편함이 없었고요. 일단은 이 차량이 갓 출고한 차량이라서 가속 구간에 대한 적극적인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었으나 고속주행 시에 100km 크루즈를 설정을 하고 30분 이상의 주행을 해보아도 부족한 힘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세대와의 이질감이 없는 고속주행 능력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도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느낌이었고요. 아무래도 디젤 SUV 특성상 스타트가 조금 더딘 느낌은 있지만 8단 DCT가 변속 충격 없이 부드럽게 중고속 모드로 이끌어주는 기분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면서 조금 더 출력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실제 엔진 반응은 그렇게 확 변화하진 않더라고요. 진동과 소음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실제 고속 주행 중에 실내 소음 수준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저속 구간에서의 실내 소음 수준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속 구간에서 약간의 엑셀레이터로 반응을 해보면 윙윙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캘리그래피 등급에서 1열과 2열 모두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되어 있어서 조금 더 조용하긴 하겠지만 프레스티지가 넘치게 시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은 조용한 듯 느껴졌고요. 고급 세단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진동 부분에서는 기존 세대인 TM보다는 진동감이 확실히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쇼크 옵셔버의 반응이나 승차감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디젤 SUV 모델에 대한 기대치를 감안하고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이번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안락한 느낌 그리고 컴포트에 집중된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세대인 그 산타페 DM도 서스펜션의 반응은 좋은 차량인데 이 차량의 시승 후에 제가 바로 운전을 해보았거든요. 비교를 해본다면 서스펜션의 느낌이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신형 모델이 소프트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고속 구간에서는 확실히 그 차세대 N3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어서 차체 안정성은 더욱 단단하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조향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RMDPS 전동 파워 스티어링 타입이고요. 아무래도 전동 타입이라서 확실히 핸들을 조작할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진 않죠. 저속 구간에서의 일반의 조향은 불편한 점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유턴을 해볼 때에도 조향 반응과 선의 반경도 괜찮은 수준이었고요. 제가 테스트할 수 있는 구간 중에 반복되는 조향 구간에서도 불편함, 불안함 없이 차체를 안정적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조향 장치는 확실히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대 라인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동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 원피 브레이크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없었고 일상의 주행에서는 불편함 없이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잦은 브레이크 반응에도 소음이 있거나 밀리는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연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2.2 디젤, 2륜, 그리고 5인승, 20인치 휠의 기준의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으로 13.6, 도심은 12.5, 고속은 15.3km/L 정도인데요. 일단은 일반의 시내 구간에서 연비 측정을 해보았을 때 9에서 10km/L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일반의 80km 정도의 속도를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계속 달려보다 보면 보통 연비는 17에서 19km/L의 아주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속 구간에서 일반의 연비 기준은 기대치 이상의 좋은 효율을 보여주더라고요. 고속 구간에서도 체크를 해보는데요. 그 외부 온도는 9도, 에코 모드, 그리고 크루즈 모드를 100km로 설정을 해두었고요.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평균 17km/L 이상의 연비를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도심 연비를 제외하고는 중고속 이상에서는 확실히 좋은 연비 효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HDA2로 적용되어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도 고속 주행에서는 큰 불편함 없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었고요. 일반의 80km 이하의 주행 속도에도 정속 주행이 가능해서 편리한 점은 분명히 있죠. 총평을 좀 해볼게요. SUV 부분에서 이름만으로 인정받는 차량들이 있죠. 현대자동차의 역사 속에서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산타페인데요. 이 차량을 선택하는 고객님들의 특징이 있다면 소렌토는 그냥 너무 젊은 감성이라 불편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요. 일반의 고객님들은 그냥 산타페의 이름, 즉 브랜드 및 그 네이밍 파워가 가지고 있는 차량의 기대치로 산타페를 그냥 선택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공공 차량인 경찰차로도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활용이 또 되고 있더라고요. 6년 만에 풀체인지 후에 그리고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로 돌아왔지만 솔직히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실내 옵션이나 기타의 편의 장치들의 구성이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 외관 디자인에서도 그냥 페이스리프트를 인정하게 하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동급의 소렌토보다 그 늦게 출시가 된 모델이면 외관은 그렇다고 해도 내부 옵션이나 디자인에서 확 시선을 끌만한, 그리고 젊은 감성을 이끌만한 요소들이 좀 보여야 하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뭐 실내 쪽에서 라이팅 기술들이 뭐 잘 조합되어 있거나 인포테인먼트에 혁신적인 무언가가 있었다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시승을 해보면서 5글자로 요약을 좀 해본다면 평타는 한다입니다. 뭐 기대치의 중간 이상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었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좋은 차량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장기렌트리스 영업팀 조인환 과장입니다.